조국을 위해 살았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닫는다. 그날 밤 내 손에 떨어진 한 장의 보고서가 40년간 쌓아온 나의 신념을 무너뜨렸다. 나는 조국의 군인이다. 그러나 아버지이기도 하다. 지금 내가 택해야 할 것은 명예인가 가족인가. 이제 나의 전쟁은 시작됐다.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완전한 어둠이었다.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2024년 11월 23일 새벽 3시 42분. 두만강 국경 철조망 앞. 진흙투성이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철조망을 움켜쥐었다. 이 남자는 지금 목숨을 걸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두 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중장 김성혁. 거기 누구냐? 서라.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궁견이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헬기의 굉음이 어둠을 찢었다. 철조망 뒤에는 공포에 질린 세 사람이 숨어 있었다.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자녀. 왜 북한 최고의 장성이 가족과 함께 이 지옥 같은 탈출을 감행했을까? 탕! 총소리가 울렸다. 이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개월 전 2024년 8월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심장.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선전 포스터들.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혁명가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도시. 하지만 조금만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배급줄에 늘어선 사람들. 여인 아이들. 지친 어머니들의 얼굴. 김성혁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오전 5시 30분. 자명종이 울렸다. 52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부국장. 중장. 30년 동안 이 체제에 충성해온 군인. 그가 거울 앞에서 군복을 입으며 어깨의 계급장을 바라보았다. 두 개의 별이 빛났다. 부엌에서는 아내 이순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아침 차렸어요. 빨리 드세요. 45세의 순이는 평양 제1중학교 교원이었다. 충성스러운 당원. 모범적인 혁명 가정의 주부. 오늘 중앙당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성혁이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식탁에는 옥수수밥, 김치, 된장찌개가 차려져 있었다. 수저 소리만이 조용한 아침을 채웠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아침. 충성스러운 장군의 일상. 거실 한쪽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성혁의 눈길이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민준이는 대학에 일찍 나갔어요. 오늘 당생활 총화가 있대요. 지은이는 아직 자고 있어요. 오늘 학교 늦게 시작한대요. 짧은 대화.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성혁의 마음속에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느낀 것이. 전용 차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자 차가 출발했다. 평양 시내를 지나며 성혁은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깨끗한 대로변. 선전탑. 행진하는 사람들. 평양은 언제나 이랬다. 선전용으로 꾸며진 완벽한 도시. 차량이 골목으로 들어서자 풍경이 달라졌다. 허름한 건물들. 배급소 앞에 줄 선 사람들. 여인 아이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성혁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건.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30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의 열정,
충성, 믿음,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의구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북한 군사력의 중추, 웅장하고 엄숙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충성, 김성혁 중장 동무. 경비병이 차렷 자세로 외쳤다. 충성, 성혁이 경례하며 답했다. 30년 동안 수없이 반복한 의례. 복도를 걸으며 양쪽의 군인들이 경례했다. 군화 소리가 대리석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는 이 건물에서 30년을 보냈다. 청년에서 중년이 되기까지. 작전국 부국장 김성혁 중장. 사무실 문이 명패가 눈에 들어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다. 각종 작전 지도, 문서들, 그리고 책상 위의 가족 사진. 사진 속에서 순이와 민준, 지은이가 웃고 있었다. 성혁의 시선이 그 사진에 오래 머물렀다. 민준은 25세, 김일성 종합대학 4학년, 딸 지은은 17세, 평양 외국어학원 학생. 그들은 이 체제에서 태어나 이 체제만 알고 자랐다. 성혁처럼 말이다.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작전국입니다. 김성혁 중장 동무. 오전 10시 청진 현지지도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최고 존엄 동지의 특별 지시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성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청진 출장. 그것도 최고 존엄 동지의 특별 지시. 알겠습니다. 충성.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양의 아침 풍경.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인지. 청진. 그곳에서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성혁은 알 수 없었다.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순항공항 군용 활주로. 제트 엔진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군용기에는 성혁과 수행원 3명이 탑승했다. 평양에서 청진까지 약 1시간 30분.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다. 성혁은 서류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중장동무. 수행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이번 청진 방문 목적이 정확히 뭡니까? 성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답했다. 처형 집행 감독이라고 들었네. 기내에 침묵이 흘렀다. 처형이요? 반당반영명 분자 색출 작전이 있었다고 하더군. 우리는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참관하는 거야. 수행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처형? 북한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언제나 기분 좋은 임무는 아니었다. 성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너머로 동해가 보이기 시작했다. 처형? 그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처형을 목격했다. 공개 처형, 총사령, 교수형,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공포 정치의 핵심. 하지만 이번은 왜인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청진항이 보였다. 북한 동해안 최대 항구, 을씨년스러운 회색빛 건물들, 녹슨 크레인들, 비행기가 착륙했다. 오후 2시 30분, 성혁과 수행원들이 활주로에 내렸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충성, 김성혁 중장 동무를 모시러 왔습니다. 안내장교가 경례하며 다가왔다. 안내하겠습니다. 주민동원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차량이 그들을 항구로 데려갔다. 도로 양옆으로 삭막한 풍경이 펼쳐졌다. 청진은 평양과 달랐다. 가난과 피폐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 처형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성혁이 물었다. 7명입니다. 중국과 밀무역하다 적발된 자들과 남조선 영화를 유포한 자들입니다.
남조선 영화 USB에 담긴 남조선 드라마를 유포한 일당입니다. 그중 주모자가 여자인데 아들과 함께 처형될 예정입니다. 성혁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과 함께 차량이 청진한 광장에 멈춰섰다. 광장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있었다.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공포가 그들의 눈에서 읽혔다. 무장한 경비병들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기관총을 든 병사들, 군견을 끌고 온 경비원들, 그리고 광장 중앙에는 7명의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있었다. 성혁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바람만이 소리를 냈다. 갈매기 울음소리, 파도 소리. 7명, 남자 4명, 여자 3명. 성혁의 시선이 한 젊은 남자에게 멈췄다. 25세 정도. 깡마른 몸, 떨리는 어깨, 그리고 그 옆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다. 저 여자가 주모자입니다. 그리고 저 청년이 그 여자의 아들입니다. 안내장교가 설명했다. 성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모자, 어머니와 아들, 민중과 같은 나이의 청년. 어떤 죄목입니까? 성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조선 드라마 USB 200개를 중국에서 밀수입해 판매했습니다. 반동 사상을 퍼뜨린 중대한 반혁명 범죄입니다. 남조선 드라마 USB, 그것이 죽을 죄인가? 성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확성기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무들, 오늘 우리는 반당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집행합니다. 이들은 위대하신 수령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주민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누구도 소리내지 않았다. 공포만이 광장을 지배했다. 성혁의 시선은 그 모자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렸다. 아니다, 미녀가.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어머니가 울먹이며 답했다. 미녀? 그 청년의 이름이었다. 성혁의 눈앞에 자신의 아들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같은 나이, 같은 젊음. 만약 민준이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면? 만약 민준이 저 자리에 있다면?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다. 판결, 총사령, 사회자의 목소리가 외쳤다. 주민들 사이에서 비명과 통곡이 터져나왔다. 어린아이들이 울기 시작했다. 경비병들이 7명을 기둥에 묶기 시작했다. 성혁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30년 동안 수없이 봐온 광경.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가슴이 미어졌다. 숨이 막혔다.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혁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도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혁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너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청년이 외쳤다. 총구들이 그들을 겨냥했다. 성혁의 주먹이 떨렸다. 이를 악물었다. 눈을 감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감독관이었다. 사격, 타타탕, 총소리가 울렸다. 7개의 몸이 동시에 무너졌다. 피가 흘렀다. 땅을 붉게 물들였다. 주민들이 통곡했다. 어린아이들이 비명을 질렀다. 성혁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눈앞에서 민혁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두 사람은 죽어서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혁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다. 30년.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 충성, 믿음, 신념.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무너졌다. 그날 밤, 청진 간부 숙소. 성혁은 잠들 수 없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민혁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어머니의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성혁의 손이 떨렸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30년. 그가 이 체제에 바친 시간. 민혁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는 것이 죽을 죄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다. 민준이 웃고 있었다. 같은 나이, 같은 청춘. 민준아. 성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민준이 호기심에 USB를 봤다면? 만약 민준이 친구에게 그것을 보여줬다면?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 순간 성혁은 결심했다.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다. 펜을 잡았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썼다. 탈출 계획. 그 두 글자를 쓰는 순간 성혁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다. 발각되면 처형, 가족도 모두 함께. 하지만 그는 알았다. 여기 남는 것이 더 큰 죽음이라는 것을.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천둥이 쳤다. 성혁은 노트에 계속 썼다. 계획을 세웠다. 탈출 경로, 준비물, 시기,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 가족을 설득하는 것. 순이는 충성스러운 당원이었다. 민주는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었다. 지은은 외국어 학원에 다녔다.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지만 성혁은 결심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족을 데리고 나갈 것이다. 그날 청진에서 본 것. 민혁과 그의 어머니. 그들은 단지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죽었다. 민준도 지은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었다. 나가야 한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창밖으로 청진 시내가 보였다. 어둡고 침울한 도시, 공포가 지배하는 땅. 성혁은 노트를 덮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30년의 충성, 52년의 인생.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향해. 3일 후 성혁은 평양으로 돌아왔다. 순안공항에 내렸을 때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중장.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탈북을 결심한 사람. 집으로 돌아왔다. 순이가 반갑게 맞이했다. 여보, 다녀왔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응, 괜찮아. 성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거실로 들어섰다. 벽에는 여전히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성혁의 시선이 그 초상화에 머물렀다. 30년 동안 숭배했던 얼굴들. 이제 그는 알았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여보, 밥 차릴게요. 순이가 주방으로 갔다. 성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양의 거리. 겉으로는 평화로운 도시.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얼마나 많은 죽음과 공포 위에 세워진 것인지. 순이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은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준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계획은 이미 시작됐다. 3개월. 그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그 3개월 후. 다시 현재. 2024년 11월 23일 새벽 3시 42분. 두만강 국경 철조망 앞. 성혁이 철조망을 자르고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민준이 속삭였다. 아버지.
정말 이게 맞는 겁니까? 성혁이 뒤돌아보았다. 아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민준아, 너는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청진에서 내가 본 그 청년처럼 너는 그렇게 죽어선 안 돼.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우리는 살아남을 거다. 반드시. 철조망이 잘렸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모두 빨리. 시간이 없어. 순이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은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다. 괜찮아, 지은아. 아빠를 믿어.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다. 개 짖는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거기 섰거라. 서지 않으면 사격한다. 확성기에서 외치는 소리. 뛰어. 절대 뒤돌아보지 마. 성혁이 외쳤다. 가족들이 철조망 사이로 뛰어들었다. 옷이 찢어졌다. 피가 났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타타탕. 총소리가 울렸다. 엎드려. 성혁이 소리쳤다.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갔다. 땅에 박혔다. 일어나. 계속 뛰어. 어둠 속으로. 강을 향해. 자유를 향해. 30년의 충성을 버리고 52년의 인생을 걸고 김성혁 중장과 그의 가족은 달렸다. 살아남기 위해. 자유를 위해. 그들의 운명은 이제 단 하나. 살아남는 것. 제2부 위험한 준비. 새벽 4시. 최경무는 잠들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동료가 건네준 종이가 펼쳐져 있었다. 압록강으로 가는 비밀 루트. 감시를 피하는 시간대. 접선 지점. 손에 든 펜이 떨렸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을 때마다 그의 인생이 바뀌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길. 하지만 가지 않으면 죽는 길. D-30 탈출 날짜 확정. 12월 15일. 동지섣달 가장 추운 날. 보이부도 감시를 늦추는 시기. D-20 필수품 준비. 현금, 금반지, 비상식량.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가족 최종 설득. 큰아들 민수가 문제. 사상교육이 철저했다. D-1 모든 흔적 제거. 이 노트도 태워야 한다. 펜을 내려놓았다. 30일. 그에게 남은 시간이었다. 40년의 충성을 버리기 위한 30일.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최경무는 노트를 서랍 깊숙이 숨겼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아침 식사 시간. 가족이 식탁에 모였다. 옥수수밥과 김치가 전부였다. 중장의 집이라 해도 배급은 넉넉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평범한 주민들보다 나을 것도 없었다. 아버지. 큰아들 민수가 입을 열었다. 22살. 군사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소위로 임관한 청년. 그의 눈에는 아직 체제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었다. 왜 요즘 들어 우리 집에 보이부가 자주 오는 거예요? 최경무는 수저를 놓았다. 이 질문이 올 줄 알았다. 내 동생 문제 때문이다. 민철이가 남한 방송을 들었다는 게 정말인가요? 침묵이 흘렀다. 막내 민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15살 소녀는 단지 호기심에 라디오 주파수를 돌렸을 뿐이었다. 잘못된 주파수에서 흘러나온 목소리. 여기는 서울 방송입니다. 그 한마디가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 사실이다. 최경무가 조용히 대답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그럼 우리 가족 모두 위험한 거 아닙니까? 연자제로 우리 모두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한다. 떠난다니요? 어디로요? 최경무는 가족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다. 아내는 불안한 눈빛이었다. 민철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만으로. 찰그랑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내의 손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여보, 무슨 소리를 그렇게 남한으로 간다고? 민수가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넘어졌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건 배신입니다. 조국에 대한, 수령님에 대한 배신이에요. 최경무는 침착하게 아들을 바라보았다. 22년 동안 이 체제의 교육을 받은 아들. 당연한 반응이었다. 민수야, 너는 이 나라가 진짜 조국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연하죠. 우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주체 사상으로 그만. 최경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화를 내서는 안 됐다. 설득해야 했다. 민수야, 나는 40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 살았다. 청년으로 입대해 지금의 중장까지 올랐다. 나만큼 충성한 사람이 있었느냐? 그런데 왜 갑자기가 아니다. 최경무는 주먹을 쥐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이 나라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수령을 위한 나라다. 인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그건 아버지의 착각입니다. 착각? 최경무가 쓴웃음을 지었다. 47명이 굶어 죽었다. 군량미 부족 때문에. 하지만 그 군량미는 어디로 갔느냐? 상부에서 빼돌렸다. 팔아서 자기들 배를 채웠다. 민수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사망자 명단을 삭제하라고 했다.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최경무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들에게 인민은 숫자에 불과했다. 지워도 되는 숫자. 47명. 47명의 생명이 그냥 사라졌다. 기록에서조차. 식탁에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넘어진 의자는 그대로 두었다. 막내 민철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라디오만 안 들었어도. 최경무는 일어나 막내를 안았다. 아니다, 민철아. 내 잘못이 아니다. 라디오를 듣는 게 죄가 되는 이 나라가 잘못된 거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압록강을 건너는 게 가능할까요? 가야만 하오. 안 가면 우리 모두 죽소. 민철이 때문에 우리 가족은 이미 찍혔소. 지금은 중장이라 조용히 넘어간 것뿐이요. 최경무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숙청될 거요.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이 나라는 그런 곳이요. 그날 밤 최경무는 동료와 다시 만났다. 어두운 골목 한 구석, 가로등도 없는 곳이었다. 중장 동지, 결심은 확고하시오?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네. 가족도 설득했네. 가족 설득이 제일 어려웠을 텐데. 큰아들이 문제였네. 하지만 결국 이해했네. 동료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가방을 건넸다. 이 안에 중국동과 연락처가 있소. 압록강을 건너면 단동에서 이 사람을 찾으시오. 가방을 열어보니 중국 위안화 뭉치와 쪽지가 있었다. 단동시 신화가 127번지. 김철수. 이 사람이 누구요? 조선족이요.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믿을 수 있소. 고맙네. 조심하시오. 보이부가 눈치채면 국경까지도 못 가오. 알고 있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40년 동료.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었다. 자네도 조심하게. 나 때문에 자네까지 위험해질까 걱정이네. 걱정 마시오. 나는 잘 빠져나갈 거요. 동료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최경무는 가방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이 흘렀다. 최경무는 조금씩 준비를 했다. 집안에 숨겨둔 금반지. 아내의 혼수품이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물려준 것. 이걸 팔아야 하오. 괜찮아요.
이것들보다 우리 목숨이 더 중요하죠. 아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결심한 얼굴이었다. 금반지를 암시장에 팔았다. 조심스럽게 의심받지 않게 북한 돈으로 바꾸고 다시 중국 돈으로 바꿨다. 비상식량도 조금씩 모았다. 옥수수 가루, 말린 생선, 소금. 가방에 넣어도 무게가 나가지 않을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도. 참모부 작전실.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 최경무는 군사용 지도를 펼쳤다. 압록강 국경 지역의 상세한 지도. 감시초소 위치. 빨간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순찰 시간대. 2시간마다 교대. 취약 지점. 지도 한 구석에 작은 표시. 그는 그 부분을 카메라로 찍었다. 참모부에서 나올 때 보안 검색이 있지만 중장이면 형식적으로만 했다. 집에 돌아와 사진을 인화했다. 그리고 원본은 태워버렸다. 이 길로 가야 한다. 민수에게 지도를 보여줬다. 아버지, 이 지도는 어떻게 묻지 마라.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갈 수 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아버지 방으로 찾아왔다. 표정이 진지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최경무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배신이라고 외치던 아들이었다. 민수야, 마음을 바꾼 거냐? 네.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본 것들 이상했어요. 장교들은 배불리 먹는데 병사들은 쥐꼬리만 한 배급을 받았어요. 어떤 병사는 굶어서 쓰러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 하나가 탈영을 시도했다가 총살당했어요. 단지 고향에 가서 어머니를 보고 싶었다는 이유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정상인가요?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죽어야 하는 게. 최경무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함께 가준다니. 하지만 아버지,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압록강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위험하잖아요. 갈 수 있다. 아니, 가야만 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지도를 펼쳤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약 230km. 기차로 갈 수는 없나요? 검문이 너무 많다. 탈북자를 잡으려고 기차역마다 보위부가 있다. 그럼 어떻게 차로 간다? 차요? 내 전용차가 있다. 공식 출장을 가는 척하면 된다. 최경무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다. 신의주 현지지도 출장. 가족 동반 허가. 이렇게 신청하면 된다. 가족 동반이 허가될까요? 요즘은 간부들이 가족과 함께 출장을 많이 간다. 지방 시찰 겸 휴가처럼 가는 거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만약 실패하면 우린 모두 죽는 거죠? 최경무는 잠시 침묵했다. 거짓말할 수 없었다. 그래. 하지만 여기 남아도 결국 죽는다. 내 동생 때문에 우리 가족은 이미 감시 대상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소리. 그럼 언제 떠나요? 12월 15일. 2주 후다. 14일 후. 최경무는 참모부에 출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의주 군부대 현지지도 및 국경 경비 시찰. 기간 12월 15일 18일. 동행 인원 가족 안에 아들 2명 사유 안에 건강검진 및 가족 휴양. 상관이 서류를 보며 물었다. 가족을 다 데려가시오? 아내가 몸이 안 좋습니다. 신의주 병원이 낫다고 해서요. 애들도 오래 못 봤고요. 그렇토? 좋소.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 도장이 찍혔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최경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첫 번째 관문 통과.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말했다. 승인 났다.
12월 15일 새벽 5시에 출발한다. 짐은 많이 싸면 안 되겠죠? 아내가 물었다. 최소한으로. 평범한 출장 가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가방 2개만. 돈은 어떻게 해요? 가방 밑창에 숨긴다. 검문소에서 뒤져도 쉽게 찾지 못하게. 민수가 말했다. 저는 군복을 입고 갈게요. 소위 계급장을 달고. 그래야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중장과 소희가 함께 가면 의심을 덜 받을 거다. 막내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남한에 가면 정말 배고프지 않아요? 최경무는 아들을 안았다. 그래. 배불리 먹을 수 있다. 학교도 갈 수 있고 컴퓨터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 컴퓨터도. 내가 원하는 건 다 배울 수 있어. 민철의 눈이 빛났다. 15살 소년에게 남한은 꿈의 나라였다. D-7. 일주일이 남았다. 최경무는 마지막 점검을 했다. 지도, 돈, 비상식량, 중국 연락처, 모든 것을 작은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권총. 서랍 깊숙한 곳에서 군용 권총을 꺼냈다. 중장에게 지급된 무기. 탄창에는 15발. 무거웠다. 무게 이상으로 무거웠다. 이것을 쓸 일이 없기를. 하지만 최경무는 알고 있었다. 만약 보위부에 걸린다면, 만약 도망칠 수 없다면, 이 총으로 가족을 먼저 쏘고 자신도 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사로잡히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았다. 고문당하며 자백하는 것보다, 수용소에서 평생 썩는 것보다. 권총을 허리춤에 숨겼다. 어느 날 저녁 보위부가 또 찾아왔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최경무의 온 가족이 얼어붙었다. 최 중장 동지, 보위부입니다. 최경무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요? 다시 한번 확인차 왔습니다. 뭘 또 확인한단 말이오? 가정 내 전파 기록입니다. 재조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집을 뒤지기 시작했다. 최경무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미 모든 증거는 치웠다. 라디오는 부숴서 강에 버렸다. 20분이 흘렀다. 아무것도 없군요. 보위부원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그럼 이제 그만 가보시오. 네. 실례했습니다. 보위부원들이 나갔다. 문이 닫히자 아내가 주저앉았다. 여보 너무 무서워요. 괜찮소? 이제 며칠만 버티면 돼요. 하지만 최경무도 불안했다. 보위부가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최경무는 동료에게 몰래 연락했다. 시간을 앞당겨야겠네. 뭐? 왜? 보위부가 또 왔네. 계속 감시하고 있어. 그럼 언제? 3일 후. 12월 12일로 앞당기겠네. 너무 급하지 않소? 선택의 여지가 없소. 더 기다리면 정말 위험하오. 3일 후. 최경무는 가족을 불렀다. 계획이 바뀌었다. 3일 후 떠난다. 왜요? 갑자기. 보위부가 움직이고 있다. 더 기다리면 위험하다.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3일 후면 준비가. 지금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날 밤 최경무는 마지막으로 군복을 입었다. 중장 계급장이 어깨에서 빛났다. 2개의 별, 40년의 상징.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남자는 늙어 있었다. 52세.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 천천히 계급장을 떼어냈다. 하나, 둘. 서랍에 넣었다. 이제 끝이다. 40년의 충성. 이제 서랍 속 금속 조각에 불과했다. 하루 전 마지막 날. 최경무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 참모부에서 업무를 봤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회의에 참석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마지막 날이라는 것만 빼고 오후 5시 퇴근 시간. 내일부터 출장 갑니다. 다녀오십시오. 중장 동지. 부하들이 격려했다. 최경무도 격려로 답했다. 마지막 격려. 건물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40년을 보낸 건물. 하지만 이제 의미 없었다. 집에 도착했다. 가족이 모여 있었다. 준비됐소? 네. 가방 2개. 40년 인생이 가방 2개. 잘 자거라. 내일은 긴 여행이다. 밤이 깊어갔다. 최경무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내일이면 자유다. 주먹을 쥐었다. 떨렸다. 두려웠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다. 최경무는 일어나 가족을 깨웠다. 일어나라. 떠날 시간이다. 새벽 4시 30분. 어둠이 아직 세상을 덮고 있었다. 최경문의 가족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가방 2개. 평범한 출장을 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가방 안에는 그들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돈, 비상식량, 지도,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 전용차가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병이 경례를 했다. 충성, 중장 동지, 출발하자. 신의주까지. 알겠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평양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경무는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이 살던 집이 점점 작아졌다. 40년을 산 도시. 하지만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 여보.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다. 떨리고 있었다. 괜찮을 거요. 최경무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앞으로 230km. 수많은 검문소. 보이부. 그리고 압록강. 차는 평양을 벗어났다. 어둠 속으로 달렸다. 도로는 비어 있었다. 이 시간에 움직이는 차량은 거의 없었다. 뒷좌석에서 민철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우리 정말 갈 수 있어? 그래. 아빠를 믿어라.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위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30분 후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다. 정지. 군인 2명이 손을 들어 차를 세웠다. 운전병이 창문을 내렸다. 신분증과 통행증. 최경무가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어깨에 중장 계급장이 빛났다. 최경무 중장이다. 신의주 현지지도 출장이다. 군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다. 충성, 죄송합니다. 중장 동지. 통행증 여기 있다. 서류를 건넸다. 군인이 손전등으로 비추며 확인했다. 출장 명령서. 도장이 선명했다. 가족 동반이십니까?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신의주 병원에 데려간다. 확인했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차가 다시 움직였다. 최경무는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관문 통과.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회색빛 새벽이 찾아왔다. 평안북도로 들어섰다. 평양에서 약 100km. 절반도 오지 못했다. 중장 동지, 휴게소에 잠깐 들르겠습니까? 운전병이 물었다. 아니다. 계속 가자. 하지만 연료가. 신의주 가서 넣으면 된다. 최경무는 서두르고 싶었다. 1시간이라도 빨리 압록강에 도착하고 싶었다. 오전 8시. 두 번째 검문소.
이번에는 보위부원들이 함께 있었다. 최경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신분증과 통행증, 똑같은 절차. 하지만 이번에는 보위부원이 차 안을 들여다봤다. 가족들이십니까? 그렇소. 출장에 가족을 대동하시는 이유가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신의주 병원에 데려간다. 그리고 애들이 오랫동안 아버지를 못 봤다고 해서. 보위부원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차 안을 검사하겠습니다. 뭐? 일상적인 절차입니다. 보위부원들이 차 트렁크를 열었다.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최경무는 손에 땀이 났다. 제발. 가방 밑창에는 중국 돈이 숨겨져 있었다. 만약 발각되면 끝이었다. 보위부원이 가방을 열었다. 옷가지를 뒤졌다. 하나하나 꺼내서 확인했다. 민철이 엄마 품에서 떨고 있었다. 아내는 아들을 꼭 안았다. 보위부원이 가방 밑을 만졌다. 최경무의 숨이 멎었다. 이게 뭡니까? 보위부원이 무언가를 꺼냈다. 약병이었다. 아내 약입니다. 심장약이요. 확인하겠습니다. 약병을 열어 알약을 확인했다. 하나하나 세어봤다. 그리고 다시 넣었다. 가방 밑창은 확인하지 않았다. 옷가지와 약만 확인했다. 됐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차가 다시 출발했다. 최경무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등에서 땀이 흘렀다. 여보, 중국 돈은?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가방 밑창에 숨겨놨소. 다행히 찾지 못했소. 민수가 뒤에서 속삭였다. 아버지, 너무 위험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오전 10시, 평안북도 정주시를 지나고 있었다. 신의주까지 이제 80km. 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민수가 창밖을 가리켰다. 도로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공개 처형장이었다. 세 사람이 기둥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반당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인민의 심판을 집행한다. 타타탕. 총소리가 울렸다. 세 사람이 무너졌다. 민철이 비명을 질렀다. 아빠. 최경무가 아들을 안았다. 보지 마라. 눈을 감아라. 하지만 그 자신도 눈을 돌릴 수 없었다. 저것이 북한의 현실이었다. 언제든 자신과 가족도 저렇게 될 수 있었다. 빨리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차는 계속 달렸다. 눈 덮인 벌판을 지나 얼어붙은 강을 건너 오전 11시 30분 세 번째 검문소 정지. 이번에는 검문이 더 삼엄했다. 군인만 4명이 아니라 6명이었다. 신분증과 통행증. 최경무는 서류를 건넸다. 하지만 이번 군인은 쉽게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중장 동지, 잠깐 차에서 내려주십시오. 왜? 최근 탈북 시도가 많아서 검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경무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가족도 모두 내렸다. 군인들이 차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좌석 아래, 트렁크, 엔진룸까지. 10분이 지났다. 최경무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중장의 위험을 잃으면 안 됐다. 차 안은 깨끗합니다. 군인이 보고했다. 가족들 신분증도 확인하겠습니다. 아내와 아들들의 신분증을 확인했다. 하나하나 대조했다. 큰아들은 군인이십니까? 네, 소위입니다. 민수가 대답했다. 어느 부대입니까? 평양 제호군단입니다. 휴가입니까? 아버지 출장을 수행하는 겁니다. 군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다. 중장과 소위, 가족 출장,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통과하십시오. 차가 다시 출발했다. 최경무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오후 12시. 신의주 외곽에 도착했다.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다. 회색빛 건물들,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들, 그리고 저 멀리 압록강이 보였다. 얼어붙은 강, 그 너머에는 중국이 있었다. 중장 동지, 시내로 들어가겠습니까? 운전병이 물었다. 아니다. 국경 쪽으로 가자. 국경이요? 국경 경비 시찰이 목적이다. 운전병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명령을 따랐다. 차는 압록강 방향으로 향했다. 신의주 국경 지역. 압록강 건너편에는 중국 단동시가 보였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자유가 있었다. 건물들이 보였다. 자동차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불빛들, 저기가 중국인가요? 민철이 물었다. 그래, 저기가 자유다. 최경무는 지도를 확인했다. 참모부에서 가져온 군사지도, 경비가 가장 약한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다. 저기서 멈춰라. 국경에서 약 3km 떨어진 지점. 한적한 곳이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중장 동지, 여기서 뭘 하시겠습니까? 운전병이 물었다. 잠깐 쉬었다 가겠다. 내 혼자 주변을 둘러볼 테니 차에서 대기하게. 네, 알겠습니다. 최경무는 차에서 내렸다.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이 없었다. 완벽했다. 그는 천천히 운전병에게 다가갔다. 자네, 잠깐 나오게. 예. 차에서 나오라고. 운전병이 차에서 내렸다. 최경무는 재빠르게 권총을 꺼냈다. 중장 동지. 운전병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안하네. 자네에게 잘못은 없네만. 쾅! 총소리가 울렸다. 운전병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다리에 맞았다. 죽이지는 않았다.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할 뿐. 아, 미안하네.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게. 최경무는 운전병의 손발을 밧줄로 묶었다. 그리고 입을 천으로 막았다. 차 안에서 가족이 충격에 빠져 있었다. 여보, 이제 어떡해요? 아내가 울먹였다. 걸어서 간다. 압록강까지 3km다. 하지만 국경 경비가. 내가 길을 안다. 경비가 가장 약한 곳을 알고 있다. 최경무는 가방을 메었다. 민수도 가방을 들었다. 민철은 아무것도 들지 못했다. 너무 어렸다. 자, 가자. 뒤돌아보지 말고. 가족은 걷기 시작했다. 눈길을 따라. 압록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추웠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후 1시.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눈밭을 걸었다. 발이 푹푹 빠졌다. 2km를 걸었다. 이제 강이 보이기 시작했다. 압록강. 얼어붙은 강. 저기 강이 보여요. 민수가 속삭였다. 조심해라. 이제부터가 가장 위험하다. 경비 초소가 보였다. 약 500m 거리. 하지만 그곳은 피해야 했다. 최경무는 지도를 꺼냈다. 경비 초소 위치가 모두 표시되어 있었다. 이쪽으로. 감시가 약한 곳이 있다. 가족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30분을 더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압록강이 눈앞에 펼쳐졌다. 얼어붙은 강. 폭은 약 500m. 건너편에는 중국이 있었다. 건물들이 보였다. 자동차들, 사람들. 저게 중국이에요? 민철이 물었다. 그래, 저기가 자유다. 최경무는 강을 바라보았다. 얼음이 두껍게 얼어 있었다. 걸어서 건널 수 있었다. 하지만 중간에 순찰이 있을 거예요. 민수가 말했다. 그래,
그래서 빨리 건너야 한다. 15분 안에. 지금 가요? 지금 간다. 최경무는 권총을 확인했다. 탄창에 14발이 남아 있었다. 모두 준비됐나? 네. 그럼 간다. 내 뒤를 따라라. 절대 소리 내지 마라. 가족은 강으로 내려갔다. 얼음 위에 발을 디뎠다. 미끄러웠다. 한 걸음 한 걸음. 강 한가운데를 향해. 추웠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귀가 얼었다. 손가락이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100m, 150m, 200m. 강 한가운데까지 왔다. 이제 절반을 지났다. 그때였다. 거기 서라.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북한 경비병이었다. 강변에 서서 소리치고 있었다. 서지 않으면 쏜다. 최경무는 멈추지 않았다. 뛰어. 빨리. 가족이 뛰기 시작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며. 타타탕. 총소리가 울렸다. 총알이 얼음에 박혔다. 얼음 파편이 튀었다. 엎드려. 모두 엎드렸다.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갔다. 다시 일어나. 계속 뛰어.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추격 개시. 잡아라. 경비병들이 강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총을 들고. 빨리. 거의 다 왔어. 중국 쪽 강변이 가까워졌다. 300m, 250m. 타타탕. 또 총소리. 민수가 비명을 질렀다. 아, 민수야. 민수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다. 총에 맞은 것이었다. 괜찮아, 아버지. 계속 가요. 민수가 이를 악물며 일어났다. 피를 흘리면서도 뛰었다. 200m, 150m. 뒤에서 경비병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점점 가까워졌다. 거기서 안 서면 다 죽인다. 최경무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단지 앞만 보고 뛰었다. 100m, 50m. 중국 강변이 눈앞이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민철이 넘어졌다. 얼음에 미끄러져. 민철아. 최경무가 달려가 아들을 안아들었다. 무거웠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 해냈다. 해냈어. 하지만 경비병들도 강을 건너고 있었다. 국경을 넘어. 저들이 따라와요. 중국 공안을 찾아야 해. 빨리. 가족은 중국 마을로 뛰어들어갔다. 집들이 보였다. 사람들이 놀란 얼굴로 바라보았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최경무가 중국어로 외쳤다. 그는 참모부에서 중국어를 배웠다. 북조선인. 한 중국인이 소리쳤다. 빨리 신고해. 북한 경비병들이 마을로 들어왔다. 그들을 넘겨라.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막아섰다. 이곳은 중국이다. 너희는 돌아가라. 경비병들이 총을 겨눴다. 비켜라. 안 비키면 쏜다.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중국 공안차였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렸다. 멈춰라. 공안들이 경비병들을 가로막았다. 이들은 북조선 탈북자다. 중국 정부가 보호한다. 북한 경비병들은 총을 내렸다. 중국 땅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우린 살았어요? 민철이 울먹였다. 그래, 살았다. 최경무는 무릎을 꿇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의 땅을 밟았다. 눈물이 흘렀다. 아내도 아들들도 모두 울고 있었다. 여보, 우린 해냈어요. 그래, 해냈소. 중국 공안이 다가왔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최경무는 다시 압록강을 바라보았다. 강 건너편에 북한 경비병들이 서 있었다.
총을 들고 분노에 찬 얼굴로.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은 손댈 수 없었다. 40년의 충성, 52년의 인생, 모든 것을 버리고 최경무는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중국 단동시 외곽의 작은 여관, 붉은 벽돌 건물, 간판도 없었다. 최경문의 가족은 그곳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방은 좁았다. 침대 하나, 낡은 책상, 깨진 거울. 하지만 따뜻했다. 난방이 되었다. 북한과는 달랐다. 민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깨에 총상. 피는 멈췄지만 통증은 계속됐다. 아파요? 최경무가 물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 정도는. 민수는 씩 웃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식은땀이 흘렀다. 중국 공안이 불러준 의사가 응급처치를 해줬다. 총알은 관통했다. 뼈는 다치지 않았다. 운이 좋았다. 조금만 더 안쪽이었으면 폐를 관통했을 것이다. 일주일 정도면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의사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아내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터진 것이었다. 여보 정말 살았어요, 정말. 그래, 우린 살았소. 막내 민철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너무 지쳤던 것이다. 15살 소년에게는 너무 혹독한 하루였다. 최경무는 창가로 갔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다. 여관 앞에 중국 공안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경찰 2명이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보호해 주는 거요? 최경무가 공안에게 물었었다. 네. 북한 요원들이 단동에 많습니다. 탈북자를 납치해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위험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최경무는 불안했다. 압록강은 건넜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최경무는 잠들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밖을 지켰다. 권총을 허리춤에 차고 있었다. 아직 13발이 남아 있었다. 새벽 2시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최경무는 재빨리 일어났다. 권총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혔다. 어둠 속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여관을 살피고 있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북한 요원인가? 최경무의 손에 땀이 났다. 그는 가족을 깨웠다. 일어나. 조용히.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잠에서 깼다. 밖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어. 민수도 일어났다. 부상당한 몸이지만 경계태세를 갖췄다. 어떡하죠? 공안에게 연락해야 해. 최경무는 공안이 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여관 밖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3분 후 공안차 사이렌이 울렸다. 밖에 남자들이 황급히 도망쳤다. 공안이 여관으로 들어왔다. 맞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맞습니다. 그럼 안심하세요. 지금부터 24시간 경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여관 앞에는 항상 공안차가 대기했다. 최경문의 가족은 방 안에만 있어야 했다. 답답했다. 압록강을 건넜지만 아직도 갇혀 있는 것만 같았다.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왔다. 아침에 중국 음식이 배달됐다. 짜장면, 만두, 볶음밥.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음식들이었다. 이걸 다 먹어도 돼요? 민철이 눈을 크게 떴다. 그래, 다 먹어도 돼. 가족은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다.
40년 동안 굶주린 몸.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 여보, 이게 꿈만 같아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 꿈이 아니요. 이제 우리의 현실이요. 하지만 현실은 아직 위험했다. 오후 3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 똑똑똑. 최경무는 권총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중국 공안이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영사가 올 겁니다. 정말입니까? 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공안이 나갔다. 최경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여보, 들었어요? 내일 한국 사람이 와요. 아내가 기뻐했다. 그래. 이제 거의 다 됐소.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위험이 찾아왔다. 새벽 3시 창문이 깨지는 소리. 팡. 유리 파편이 방 안으로 쏟아졌다. 엎드려. 최경무가 소리쳤다. 창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최경무, 순순히 나와라. 북한 요원이었다. 북한 말이었다. 너는 조국을 배신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타타탕. 총소리. 총알이 방 안으로 날아들었다. 벽에 박혔다. 모두 침대 밑으로. 가족이 침대 밑으로 숨었다. 최경무는 권총을 들고 창가로 갔다. 밖에 2명의 남자가 있었다. 권총을 들고 있었다. 최경무는 커튼 뒤에서 총을 겨눴다. 그리고 쏘았다. 쾅!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다리에 맞았다. 다른 한 명이 도망쳤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중국 공안이 달려왔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공안들이 밖에 남자를 체포했다. 북한 요원이 확실했다. 이제 더 위험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습니다. 어디로요? 더 안전한 곳으로. 1시간 후 가족은 다른 여관으로 옮겼다. 이번에는 공안서 바로 옆이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공안서 옆이니까요. 새로운 방. 더 좁았지만 더 안전했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북한 요원들이 정말 우리를 죽이려 하네요. 그래. 우리는 체제를 배신한 자들이니까. 그럼 한국에 가도 안전할까요? 한국에 가면 안전하다. 거기는 자유의 나라니까. 셋째 날 아침. 드디어 한국 영사가 왔다. 중년의 남자였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최경무 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중국 한국 대사관 단독 영사관의 김성호입니다. 악수를 나눴다. 최경무는 그 손을 꽉 잡았다. 40년 만에 처음 만나는 한국 사람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났다. 영사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영사는 서류를 꺼냈다. 여기 사인하시면 대한민국 임시 신분증이 발급됩니다. 최경무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그리고 사인했다. 대한민국 국민 최경무.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북한 중장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후에 베이징으로 이동하실 겁니다. 거기서 정식 절차를 밟고 한국으로 가시게 됩니다. 일주일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중국 정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원 확인도 해야 하고요. 북한 요원들이 계속 공격합니다. 일주일이나 여기 있어야 합니까? 걱정 마세요. 중국 공안이 철저히 보호할 겁니다. 영사가 나가고 최경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일주일. 아직 일주일이나 더 기다려야 했다. 넷째 날. 민수의 상태가 나아졌다. 어깨에 통증이 줄었다. 열도 내렸다. 아버지, 이제 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마라.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다섯째 날, 밤에 또 북한 요원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여관 뒤편에서 공안이 재빨리 쫓아냈다. 하지만 위협은 계속됐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있어야 해요? 아내가 불안해했다. 조금만 더. 곧 베이징으로 간다. 여섯째 날, 영사가 다시 왔다. 좋은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 승인이 났습니다. 내일 베이징으로 출발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기차로 가실 겁니다. 단동에서 베이징까지 약 12시간입니다. 기차요? 안전합니까? 공안 2명이 호위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일곱째 날 아침, 출발하는 날, 새벽 5시에 여관을 나섰다. 공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역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단동역, 사람들이 붐볐다. 중국인들, 조선족들,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다. 저 기차입니다. 베이징행 기차. 최경문의 가족은 1등석에 탔다. 공안 2명이 함께 탔다. 출발합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동이 점점 멀어졌다. 압록강이 보였다. 저 너머에 북한이 있었다. 안녕 북한. 민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차는 중국 대륙을 가로질렀다. 평원을 지나고 산을 넘고 도시를 통과했다. 창밖으로 풍경이 펼쳐졌다. 넓은 땅, 높은 건물들, 움직이는 자동차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빠, 여기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여요. 민철이 말했다. 그래.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북한은 왜 저렇게 못 살아요? 최경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체제가 잘못됐기 때문이란다. 사람보다 권력이 중요한 나라니까. 오후 2시. 기차가 한 역에 멈췄다. 심양역이었다. 10분 정차합니다. 승객들이 내렸다. 최경문의 가족은 차 안에 남았다. 그때 플랫폼에서 이상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중년 남자, 검은 점퍼,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다. 그가 기차를 향해 걷고 있었다. 최경무의 본능이 경고했다. 저 남자가 기차에 올랐다. 복도를 걸었다. 최경문의 칸을 향해. 공안님, 최경무가 공안을 불렀다. 저 남자를 확인해 주십시오. 공안이 일어나 남자에게 다가갔다.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남자는 신분증을 꺼냈다. 공안이 확인했다. 조선족이군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이 이상했다. 최경무를 계속 쳐다보았다. 기차가 다시 출발했다. 남자는 뒷칸으로 갔다. 아버지, 저 남자 수상해요. 민수가 속삭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조심해야 한다. 30분 후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복도를 지나갔다. 하지만 최경문의 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갑자기 칼을 꺼냈다. 최경무, 북한 요원이었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남자가 달려들었다. 칼을 휘둘렀다. 최경무는 재빠르게 피했다. 칼이 좌석을 찢었다. 공안이 권총을 꺼냈다. 멈춰라.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다시 칼을 휘둘렀다. 최경무가 남자의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했다. 쾅! 공안이 총을 쏘았다. 남자의 다리에 맞았다. 남자가 쓰러졌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최경무는 숨을 몰아쉬었다. 52세의 몸. 힘들었다. 이자는 북한 요원입니다. 체포하겠습니다. 공안이 남자를 끌고 갔다. 여보 정말 무서워요. 어디서든 우릴 쫓아오네요. 아내가 떨었다. 괜찮소? 이제 곧 베이징이요.
거기 가면 안전할 거요. 하지만 최경무도 불안했다. 북한 요원들은 집요했다. 어디까지든 쫓아올 것이었다. 저녁 7시 기차가 베이징에 도착했다. 베이징역? 거대한 역이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저기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안이 가리켰다. 3명의 한국인이 플랫폼에 서 있었다. 최경무 씨 가족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서 오세요. 숙소로 모시겠습니다. 차에 탔다. 베이징 시내로 향했다. 밤의 베이징. 불빛들이 가득했다. 높은 빌딩들, 네온사인들. 저게 다 베이징이에요? 민철이 감탄했다. 그래. 저게 중국의 수도다. 30분 후 대사관 근처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여기서 2주 정도 지내시면 됩니다. 2주요? 왜 그렇게 오래? 신원 조회와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북한 고위 간부 출신이시니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는 깨끗하고 따뜻했다. 침실 2개, 거실, 부엌, 화장실. 북한의 그 좁은 집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여보,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에요? 2주 동안만이지만 그래, 우리 집이요. 그날 밤 최경무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다. 침대가 푹신했다. 이불이 따뜻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야경이 보였다. 수백만 개의 불빛. 이제 거의 다 왔다. 하지만 아직 한국은 아니었다. 아직 2주가 남았다. 그 2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최경무는 알 수 없었다. 베이징, 한국 대사관 근처의 아파트. 최경문의 가족은 그곳에서 2주를 보내야 했다.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국정원 요원 2명이 왔다. 최경무 씨, 북한에서 중장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모부 작전과장 출신이시고요? 네. 젊은 요원은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고위 간부 출신이시니 조사가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혹시 북한에서 인권 유린이나 처형에 관여하신 적은? 없습니다. 저는 작전 기획만 담당했습니다. 공개 처형이나 숙청은 보위부 소관입니다. 가족 중에 처형이나 숙청에 관여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탈북하셨습니까? 최경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47명이 굶어 죽는 것을 봤습니다. 군량미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군량미는 상부에서 착복했습니다. 요원은 기록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남한 방송을 듣다 적발됐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숙청될 운명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더 이상 그 체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수령을 위한 나라였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민수도 별도로 조사를 받았다. 민수 씨, 북한 군대에 있었죠? 네. 소위였습니다. 군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소대장이었습니다. 보병소대. 전투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평시 훈련만 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이유는?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친구가 탈영을 시도했다가 총살당했습니다. 단지 어머니를 보고 싶었다는 이유로. 그게 다입니까? 아버지가 47명의 사망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나라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검진도 받았다. 북한에서 먹지 못해 영양실조 상태였다. 특히 민철이가 심했다. 키와 몸무게가 또래보다 많이 부족하네요. 앞으로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야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제 아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최경무가 물었다. 걱정 마세요. 한국에 가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국 음식이 배달됐다. 밥, 국, 반찬. 처음에는 너무 많아서 다 먹지 못했다. 40년 동안 굶주린 몸이 갑자기 풍족한 음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천천히 드세요. 몸이 적응해야 합니다. 대사관 직원이 조언했다. 아내는 매일 울었다. 감격의 눈물이었다. 여보, 이게 꿈만 같아요.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다니. 꿈이 아니요. 이제 우리의 현실이요. 2주가 지났다. 조사가 끝났다. 신원 확인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말했다. 정말입니까? 네. 내일 비행기를 타실 겁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날이 왔다. 베이징 공항. 대한항공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저게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예요? 민철이 눈을 크게 떴다. 그래. 저 비행기를 타면 2시간 후에 서울이다. 서울 정말 가는 거예요? 그래. 정말 간다. 가족은 비행기에 탑승했다. 최경무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보였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땅이 멀어졌다. 구름 위로 올라갔다. 최경무는 눈을 감았다. 40년, 52년, 그 모든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청년 시절, 군에 입대했던 날, 첫 승진, 결혼, 아이들의 탄생, 중장 진급, 그리고 환멸, 군량미 부족 보고서, 47명의 죽음, 막내의 라디오, 보이부의 방문, 그리고 결심,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기내 방송이 들렸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최경무는 눈을 떴다. 창밖을 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 대한민국,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수많은 차들, 불빛들, 저게 서울이에요? 민수가 감탄했다. 그래, 저게 자유의 땅이다. 비행기가 착륙했다. 문이 열렸다. 최경문의 가족은 천천히 내렸다. 공항 입국장. 사람들이 붐볐다.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빠, 여기 사람들 진짜 많아요. 민철이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다. 통일부 직원이 마중 나왔다. 최경무 씨 가족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최경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40년. 그는 마침내 자유의 땅에 도착했다. 통일부 차를 타고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으로 향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통일부 직원이 설명했다.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 자본주의, 취업 교육 등입니다. 하나원. 작은 마을 같았다. 기숙사, 교육관, 식당, 운동장이 있었다. 여기가 최경무 씨 가족방입니다. 4인 1실. 깨끗하고 따뜻했다. 침대, 책상, 옷장이 갖춰져 있었다. 화장실은 안에 있고요. 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안에 화장실이요? 아내가 놀라서 물었다. 네. 온수도 24시간 나옵니다. 24시간이요? 가족은 감탄했다. 이것이 한국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다. 강당에는 약 10명의 탈북자들이 모여 있었다. 다양한 나이, 다양한 배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원 교육 담당 이준호입니다. 젊은 강사가 인사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 수업은 민주주의였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북한과 달리 여기서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귀를 기울였다. 40년 동안 그는 수령님을 섬겼다. 하지만 여기서는 국민이 주인이었다. 투표를 통해 정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신기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은 자본주의 경제 교육이었다. 여기서는 돈을 벌어 살아가야 합니다. 정부가 배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탈북자가 물었다.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집세를 내고 생활합니다. 일자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직접 찾아야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은 해드립니다. 최경무는 걱정이 됐다. 52세, 북한 중장 출신,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오후에는 컴퓨터 교육이 있었다. 이게 컴퓨터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배워야 합니다. 민철은 눈을 반짝였다. 북한에서 꿈꾸던 컴퓨터였다.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최경무는 마우스를 잡았다. 어색했다. 40년 동안 그는 종이와 펜만 썼다. 클릭. 화면이 바뀌었다. 신기했다. 3개월이 빠르게 지나갔다. 교육이 끝났다. 이제 진짜 한국 사회로 나가야 했다. 통일부에서 정착금을 지급했다. 여기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요? 최경무는 통장을 받았다. 생전 처음 보는 금액이었다. 이걸로 집을 구하시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업 지원도 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족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정부 지원으로 가능했다. 방 2개, 거실, 부엌, 화장실.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여보, 우린 정말 이 집에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집이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취업이 문제였다. 최경무는 이력서를 들고 여러 회사를 찾아갔다. 경력이 북한 중장이시군요.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며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그런 경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작전 기획을 했습니다. 전략, 계획, 조직 관리. 이해는 합니다만 북한과 한국은 체계가 다릅니다. 10군데를 지원했다. 모두 탈락했다. 52세, 북한 출신, 한국 학력 없음, 한국 경력 없음.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다. 아버지, 제가 일자리를 구할게요. 민수가 말했다. 25살. 젊었다. 민수는 공장에 취직했다. 월급 200만 원. 하루 10시간씩 일했다.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아버지. 이 정도는. 하지만 민수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민철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1학년에 편입했다. 하지만 학교는 쉽지 않았다. 야, 너 북한에서 왔다며? 반 아이들이 민철을 놀렸다. 북한은 밥도 못 먹는다며? 쪽팔리게. 말투 좀 들어봐. 완전 이상해. 민철은 매일 울면서 집에 왔다. 아빠 학교 가기 싫어요. 조금만 참아라. 곧 적응될 거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다. 최경무는 결국 경비 일자리를 구했다. 아파트 경비원. 월급 180만 원. 중장에서 경비원으로. 최경무 씨, 여기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엘리베이터 청소도 부탁해요. 네. 허리가 아팠다. 52세의 몸으로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힘들었다. 어느 날 아파트 주민이 물었다. 아저씨,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북한에서 군인이었습니다. 아, 탈북자시구나. 힘들겠네요. 동정의 눈빛. 최경무는 그게 더 싫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소. 이 정도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최경무는 혼자 베란다에 나갔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백만 개의 불빛, 자유의 땅,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의문이 들었다. 중장에서 경비원으로, 존경받는 고위 간부에서 무시당하는 탈북자로. 그래도 여기는 자유다. 최경무는 주먹을 쥐었다. 배고프지 않았다. 매일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았다. 민철은 컴퓨터를 배울 수 있었다. 민수는 힘들지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았다. 아내는 더 이상 감시받지 않았다. 여보, 아내가 나왔다. 왜 혼자 여기 있어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소. 힘드시죠? 힘들지.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소. 최경무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북한에 있었으면 우린 이미 죽었을 거요. 민철이가 라디오를 들었다는 이유로. 그래요. 우린 살았어요. 그래. 우린 살았소. 비록 힘들지만 자유롭게. 1년이 지났다. 민철은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친구도 몇 명 생겼다. 아빠, 오늘 친구랑 PC방 갔다 왔어요. PC방? 컴퓨터 게임 하는 곳이에요. 진짜 재밌어요. 민철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민수는 공장에서 반장으로 승진했다. 월급도 250만 원으로 올랐다. 아버지, 제가 이제 가족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다, 민수야. 아내는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주방 보조.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여보, 오늘 사장님이 칭찬해줬어요. 일을 잘한다고. 그래, 다행이요. 최경무는 여전히 경비원이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 어느 날 아파트 주민 한 명이 다가왔다. 경비 아저씨,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힘들죠? 하루 종일 서 계시는 거. 괜찮습니다. 아저씨, 북한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용기 있으시네요. 탈북하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주민은 존경의 눈빛이었다. 동정이 아니라. 최경무는 그때 깨달았다. 모든 사람이 탈북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일요일 가족이 모두 모였다. 아빠, 오늘 뭐 해요? 민철이 물었다. 한강공원에 갈까? 진짜요? 가족은 지하철을 타고 한강공원에 갔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자유였다. 한강, 넓은 강, 자전거 타는 사람들, 돗자리 깔고 쉬는 가족들, 웃음소리. 여보, 여기가 정말 천국 같아요. 그래, 이게 자유요. 민철이 치킨을 먹으며 말했다. 아빠, 북한에는 치킨이 없죠? 없지. 아니, 있긴 한데 평양 특권층만 먹을 수 있어. 여기는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그래. 돈만 있으면. 민철이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진짜 맛있어요.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최경무는 한강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40년의 충성, 52년의 인생, 중장의 지위,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지금 그는 경비원이었다. 힘들었다. 무시도 당했다. 적응도 어려웠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여기는 자유의 땅이었다. 배고프지 않았다. 말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웃을 수 있었다. 아버지, 민수가 말했다.
우리 잘한 거 맞죠? 그럼, 물론이지. 힘들지만 여기가 좋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해가 완전히 졌다. 한강 다리에 불이 들어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최경무는 가족을 바라보았다. 웃고 있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우린 해냈다. 40년의 충성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최경무는 자유를 얻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에필로그 5년 후 최경무는 작은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군 경력을 인정받아 보안 컨설턴트가 됐다. 월급 350만 원. 민수는 대학에 진학했다. 야간 대학이었지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 민철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 싶어 했다. 아내는 식당 주방장이 됐다. 월급 280만 원. 가족은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다. 여전히 전세였지만 방이 3개였다. 어느 날 최경무는 통일부에서 연락을 받았다. 최경무 씨, 탈북자 정착 지원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요? 네. 고위 간부 출신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신 사례니까요. 강연장. 약 100명의 탈북자들이 앉아 있었다. 최경무는 단상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중장이었던 최경무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다. 저는 5년 전에 가족과 함께 탈북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넜고 중국을 거쳐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중장이었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무시도 당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자유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있었으면 저희 가족은 이미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살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자유롭게. 여러분도 힘들 겁니다. 적응도 어렵고 차별도 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노력하면 인정받는 곳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최경무는 청중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노력해야 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탈북자가 다가왔다. 중장님, 저도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늘 강연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중장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뭡니까?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탈북을. 최경무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힘들어도 여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니까요. 그날 밤 최경무는 집 베란다에 나갔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백만 개의 불빛. 자유의 땅. 여보, 뭐 생각해요? 아내가 나왔다. 5년 전 생각하고 있었소. 압록강을 건널 때. 무서웠죠? 무서웠지. 하지만 안 했으면 후회했을 거요. 저도요. 힘들었지만 잘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중장에서 경비원으로, 권력자에서 탈북자로. 하지만 최경무는 행복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유인이었으니까. 별을 버렸지만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했다.